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시간이 요즘 굉장히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영국의 대형 금권이자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죠.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미국의 공화당 양원 장악 시에 상원과 하원, 공화당이 모두 장악할 경우에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2026년 말까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7일 얼마 안 된 기사죠. 친암호화폐적 성향을 띠고 있는 의원들 250명 이상이 미국 의회 입성을 확정 지으면서 점점 암호화폐에 대한 생태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지로 굳혀지고 있고, 이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 캐파시티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저 또한 보고 있습니다. 2026년 말 10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비트코인이 꽤 올라줬기 때문에 2.73조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 최소 5배 정도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겠죠. 비트코인 하나만 봤을 때도 메타, 페이스북을 따라잡으면서 10위권의 시가총액 안착해 있고, 비트코인 하나만 봤을 때 1.5조 달러 시장까지 커지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완연한 불장 사이클 오지 않았다, 즉 시작조차 안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번 주에 이더리움이라든지 메이저 알트코인이 조금씩 오르면서 키 맞추기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머지않은 시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크게 쏴주면서 혼자 독주하는 시장 현상이 나타나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아직 비트코인 도미넌스 60 조금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번 불장 분할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도미넌스 지표라든지 지금 현재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지수, 이 달러 인덱스도 꾸준히 보면서 그들이 달러의 힘을 빼는 시점과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시점 맞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90대로 좀 떨어져야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최대 상승장이 올 수 있는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 12월 달 내년 1분기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 역시 아직까지 마이너스 역 프리미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의 시점이라는 거, 양수로 전환되면서 1회 자릿수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10, 15, 20 정도 보여지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이 비트코인 그거 어떻게 사는 거야? 이더리움 살려면 어떤 어플 깔아야 돼?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김프가 10%를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시장을 분할적으로 유유히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 꾸준히 지표를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매도 타이밍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죠. 그 전에 미국의 SEC의 차기 위원장은 누가 앉게 될지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급드렸었던 로빈후드의 CEO로 최고 법률 책임자가 앉을 수도 있고,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움직였던 전 CFT 위원장이 앉을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SEC 위원으로 있는 마크 우에다 또한 차기 SEC 위원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되든 상관없겠죠. 이제 슬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전쟁을 끝내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SEC 위원장이 새롭게 바뀌고 법안들이 통과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그냥 쭉쭉쭉 수직 상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개미 털기하는 그들의 시나리오를 뿌려대면서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할 것이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포브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는 친암호화폐적인 거는 분명하지만 언제 그들이 또 말바꾸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 이슈, 그 크립토 버블을 붕괴시킬지는 모른다라는 그 불확실성 또한 공존한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2025년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좌우장펑이죠. 전 바이낸스의 CEO가 비트코인 연이어 올타임 하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라는 거. 여기도 나오고 있죠. 욕심, 그 탐욕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고요.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라.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 또한 할 필요가 있고요. 2025년 너무나 좋은 상승장이 올 것은 맞지만 욕심을 컨트롤하면서 탐욕을 절제하면서 어느 정도 익절할 타이밍 또한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천천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나가서 11월 9일자 기사거든요. 이 CG 좌우장펑이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2년 전 어느 시점에 이 FTX가 붕괴됐었던 일이 있다. 근데 이게 2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20년 전 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만드는 그런 악재들을 지나가고 나면 정말 까마득한 일로 느껴진다. 이젠 우리가 벌써 완연한 상승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말 FTX 미국의 대형 거래소가 파산하고 우리나라의 건도형을 필두로 한 테라 루나가 붕괴됐을 때 정말 이제 암호화폐 다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처럼 시장 상황을 연출했죠. 하지만 그 사태들의 내면을 봤을 때 그 세력들이 만든 하나의 자작극이었다라는 거. 이 FTX의 채권자 명단만 보더라도 모두 다 빅4 자산 운용사가 들어갔던 그 미국의 대형 기관들이었죠. 내년에도 어떤 악재를 퍼부어대면서 시장을 컨트롤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방향성 자체가 글로벌 유동성 장세, 그 달러 프린트기를 점점 찍어내는 그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감기 4년에 한 번 있죠. 전통적인 네 번째 슈퍼 사이클이 오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한 해를 통으로 봤을 때는 완연한 상승장이 연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항상 언급드린 것처럼 16년도와 17년도의 그 사이클이 다시 한번 재구현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기에 더욱더 우리의 수익률이 빛날 수 있는 포텐셜 충분히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 나오면서 NYSE 뉴욕 증권거래소죠. 여기서 이더리움 ETF 옵션 상장 승인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더리움 요즘에 조금 올라줘가지고 400만원 초반대 안착해 있잖아요. 저는 키 맞추기에 불과하고요. 아직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 시즌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신호탄이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쏴준 이후에 여러가지 이슈, 재료들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들의 상승장 불어올 수밖에 없고 그 재료의 후보군으로서 뉴욕 증권거래소의 이더리움 ETF 옵션 상장 또한 충분히 상승 재료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는 매도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특히나 리플에 있어서 내년은 정말 주인공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고 시장을 떠나가고 있고 그쵸? 리플에 대한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시나리오를 연출시키고 있는데 사실 2025년에는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 이더를 필두로 한 글로벌 메이저 코인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트럼프의 경제 정책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역사적 사이클을 봤을 때 내년 굉장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여유로운 마음으로 코인 시장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을 봤을 때 트위터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 6년간 7년간 XRP에 투자한 느낌 뭔가 오를 것 같아서 쭉 가져가다 보면 리또속을 연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멘탈을 싹싹 긁어놓죠. 시간이 지날수록 리플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이 힘들 수밖에 없고 사실 기회비용을 날린다라는 생각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끔 시장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리플에 대해 시간을 들이냐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흔들리지 않고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느냐는 온전히 본인의 몫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플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아랍에미레이트 나오면서 리플과 이미 파트너십 관계 끈끈하게 맺어져 있죠. 이 다르함 스테이블코인 확장에 있어서도 XRP의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이제 슬슬 아랍에미레이트 그 중동 지역을 필두로 해서 점점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과거부터 이 두바이의 DIFC라고 불리는 국제금융센터와의 파트너십 체결 이미 이것은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XRP 레저의 생태계가
채택되는 뿌리가 확장되고 있었다라는 거. 이는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만 보더라도 아랍에미레이트의 혁신 도시 두바이에서 원칙적으로 라이선스 승인을 받았다. 올해는 스웰 행사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렸지만 작년에 스웰 행사가 또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서 열렸었죠. 그 중동 지역 중에서도 두바이와 굉장히 좀 끈끈한 유착 관계가 있어 보이고요. 두바이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통화청 역시 작년 중반부 그리고 하반부에 완전한 풀 라이선스까지 확보를 받으면서 ODR망이 점점 확장되는 파트너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그리고 SBI그룹을 통해서 스위스까지 연결되는 아시아 넥스트로서 또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리플의 도큐멘테이션의 은행 아이디를 보더라도 원래 중국, 홍콩, 필리핀 제도만 있었지만 여기 싱가포르가 추가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아랍에미레이트가 플러스 알파로 곧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의 약자죠. 이 메나 지역에 들어가는 나라들 이집트라든지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모두 다 국립은행 자체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메나 지역이 현재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암호화폐 경제로 평가받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사이에 온체인 가치로는 약 4천억 달러를 처리한 이력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역시나 리플은 이 메나 지역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 이 아부다비의 국립은행과 손을 잡으면서 리플 페이먼트를 사용하게끔 파트너십을 맺어왔고 비용 효율적인 송금 솔루션 제공한 이력. 이 아부다비 국립은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말에는 두바이 금융서비스청 내에서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으면서 계속 뿌리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다르함 스테이블코인 규제 역시 리플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서 금융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제 리플에서 직접 찍어내는 RLUSD 또한 이 보유량을 완전히 픽스 시켜놨고요. 운영상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리플랩스의 프레지던트 모니카롱이 이야기하고 이제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머지않은 시점 이 NYDFS라고 불리는 이 뉴욕 금융감독청에서 완전히 승인을 하면서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리얼 USD, RLUSD, 진짜 달러가 나오는 움직임이 포착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강달러, 달러 인덱스가 103, 104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점점 힘을 빼면서 암호화폐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움직임 또한 조만간 연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는 트럼프 정권 하에 SEC가 2025년 3월까지 리플 소송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내년 3월 전에 리플의 폭발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연준의 움직임을 우리가 면밀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공식 홈페이지 이제 그들끼리 이 페드와이어 서비스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메시지 형식 채택을 위해 최종 일정 과거서부터 발표하면서 재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 보이실까요? 내년 3월 10일에 온전하게 ISO 2002를 채택한다라는 거. 이 안에 등록 관리 그룹에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있고 이제 슬슬 국경 간 결제 방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라는 이 시점 너무나 중요한 타임라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독일 중앙은행 이 도이체 분데스뱅크가 나오고 있고요. 싱가포르의 통화청 나오면서 토크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BIS와 함께 가고 있는 프로젝트 가디언에 합류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모든 중앙은행들 각국의 금권 세력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금융에 탑재하면서 새로운 파이낸스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 프로젝트 가디언 같은 경우는 은행의 내부망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이 도이체방크 과거서부터 싱가포르 자산 토크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올라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싱가포르 통화청의 공식 홈페이지에 갔을 때 프로젝트 가디언을 보면 자산 토크나를 통해 이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입안자의 금융업계 협업적 이니셔티브다. 이제 슬슬 은행끼리의 내부망을 바꾸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탑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왔었다.
이는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2022년 말에 싱가포르의 통화청 프로젝트 가디언을 통해서 첫 번째 라이브 거래를 완료했다라고 발표한 것 공유하고 있고요. 그 주요 은행들로 DBS라든지 JP모건, SBI 그리고 스위스의 UBS까지 참여를 하면서 그들끼리의 내부망을 점점 바꿔나가고 있다. 은행의 내부망은 어떤 블록체인이 쓰인다 말씀드렸죠. JP모건의 오닉스 블록체인, 최근에 리브랜딩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부를 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이 오닉스 블록체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프로젝트 가디언은 은행 내부망 블록체인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렛이 아닌 JP모건의 오닉스, 리브랜딩된 키넥식스가 쓰였겠구나.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JP모건의 키넥식스를 언급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 스위스의 대형 금권 UBS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오죠. UBS뿐만 아니라 일본의 금권 SBI, 그리고 싱가포르의 최대 디지털 은행 DBS, 이들은 또 아시아넥스로 연결되어 있죠. 이 세 개체 또 국경 간 레포 거래를 완료했다. 그것은 바로 프로젝트 가디언이고 JP모건을 필두로 한 키네식스가 활용되는 은행 내부망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 역시 블록체인이 탑재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키네시스 JP모건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프로젝트 가디언이 나오고 오닉스, 지금 현재는 키네식스로 완전히 리브랜딩이 되면서 자산의 이동, 부의 관리 혁신을 하는 부분에 블록체인을 탑재하는 듯한 움직임, 이제 독일의 중앙은행, 싱가포르의 통화청, 프로젝트 가디언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올라지고 있구나. 하지만 그 기업용 CBDC의 이동, 국경 간 결제 솔루션, 그 전체를 포괄하는 블록체인은요, 리플 네트워크가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섹터를 존중하면서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새로운 금융 파이프라인이 열리고 있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만 들어가더라도 이 국경 간 결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ODL 플랫폼 리플 페이먼트가 점점 전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결제, 글로벌 확장, 유연한 지불, 그리고 신뢰성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아주 긴 시간 동안 뿌리를 확장해 왔다는 거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가치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